오늘은 저희 그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유독 AI 활용이 미비한 이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AI 산업이라고 하는 걸 굳이 원래 그렇게 나눌 수는 없긴 한데 굳이 나눠보자면 이제 학습단과 서비스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학습과 추론 쪽에 많은 영역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그럼 결국은 수익성이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연결되려면 결국 이 서비스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내가 지금 무슨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직무에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업 현장과 산업 현장에선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분을 굳이 소개해야 되나 싶긴 한데,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김아람 책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아람입니다. 소장님은 워낙 언더스탠딩에서도 많이 뵀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책임님은 저희가 뭐 공영방송에서 좀 많이 뵀었고, 그렇죠. 일라디오 많이 나가고 있죠. 최근에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 네, 오늘은 유명한 소장님에게 약간 얹혀가는 느낌으로 아니에요. 워낙 잘해요. 저랑 전략 컨설팅 한 15년 같이 했는데 계속 뒤에서 이제 보고서 작업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뭔가 같이 좀 작업을 하게 돼서 겸사겸사 이제 좀 나와서 인사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뒤에서 작업하시고 지금은 이제 앞 일선에 나서셔서 조금 더 거의 뭐 제가 앞에서 벌리고 다니고 수습은 이제 저희 책임님이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이제 뭔가 좀 강의도 하시고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또 같이 협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진짜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근데 오늘 또 특별한 게 소장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는 이제 김아람 책임하고 이제 실은 책을 같이 썼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AI 워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래도 앞에 이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붙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AI 2024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챗봇 2025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책을 처음부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거나 움직이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거를 좀 쓰려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처음에 앱스토어 생겼을 때 이렇게 앱 추천하고 막 그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 2024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챗 GPT가 더 똑똑해지면서 이제 GPTs 같은 게 나와서 나만의 챗봇을 쓸 수 있는 조금 기술적인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GPT에 대한 챗봇 2025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벌써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왔고 제가 이제 책을 2023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23년에 하나 쓰고 24년 초에 하나를 썼는데 강의를 가면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냐? 이제 챗GPT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일에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단순히 쓰는 방법들은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걸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순서대로 이 AI를 같이 쓸 수 있는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잘 쓰지? 하다가 그래 보고서 10년 이상 써온 사람이 잘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제가 김아람 책임한테 이 기회에 좀 책 좀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앞에서 좀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쓰게 된 뭐 이런 책이라 이번에는 실제 우리 일에 각 영역별로 이제 좀 따라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책을 하나 또 쓰게 됐습니다. 그럼 책임님 어느 업종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네, 사실 요거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직장인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직장 안에서 하는 업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조금 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군별로 접근을 좀 해봤고요. 뭐 예를 들어 전략 기획이라든가 영업 마케팅,
그리고 경영 지원,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부분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분들이 실제로 안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까를 상상해 보면서 그 워크플로우에 맞게 좀 AI를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왠지 크리에이터는 조금 그래도 상상이 돼요. 네. 뭐 대본 써줘 이런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영업 마케팅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제품의 어떤 셀링 포인트나 이런 게 그렇죠. 있을 테니까. 네. 전략 기획. 이거 너무 방대한데 약간 그 네. 오픈북 테스트 보는 느낌이라 예를 들어 전략 기획을 하는 분이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가 실제 저희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업무를 하는 게 보통 이제 AI를 쓰면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우리의 일이라는 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단계를 좀 먼저 정리를 했고 그 단계별로 이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챗GPT를 쓸 때 되게 단순하게 그냥 한 줄 정도만 이렇게 쓰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약간 일단은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제 노트북으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교육 플랫폼 회사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3프로TV가. 그러면 3프로TV 관점에서 내가 좀 새로운 교육 플랫폼 시장을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제 노트북을 좀 연결한 걸 보여주시면 챗 GPT한테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시장 현황을 조사해줘. 이렇게 그냥 시켜요. 그냥 이렇게 시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장은 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되고 뭐 주요 플레이어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치면 그냥 단순히 교육 플랫폼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북미도 나오고 디지털 격차도 나오고 막 콘텐츠 품질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디테일하게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떠한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방향성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얘한테 진짜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직장인을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이자 교육 플랫폼인 3프로TV다. 이렇게 주고 너는 우리 회사의 전략기획 실장으로 전략 수립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서 검색을 통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 주는데 그냥 조사하지 말고 최신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현재 시장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분량도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를 주고 마지막에 말투도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고 전문가다운 어조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가 지금 웹을 찾죠. 온라인 교육을 찾는데 2021년에서 2024년 사이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2021년부터 이제 세그먼트를 하고 아까랑 다르죠. 그죠? 아까는 보시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가 뭐 예를 들면 규모, 주요 요인 이렇게 하고 언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최근 몇 년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32년까지 하고 세그먼트를 하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동향을 얘기할 때 2023년부터 미래 동향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한 질문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자.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한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를 이제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사들에서도 보통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쓰거나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른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OWH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좀 일종의 구조화된 문법을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걸 하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번 책의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럼 그렇게 문법을 알더라도 우리의 일의 순서를 좀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일의 순서에 맞게 실제 이 AI를 쓰는 걸 보여드리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책에 좀 집중해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영업 마케팅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고 뭐 전략 기획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저희 김한남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이 제일 궁금하신 건 취재잖아요. 취재. 저는 이게
아직은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제 밥그릇을 뺏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밥그릇을 뺏긴다라기보다는 AI랑 같이 하면 훨씬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김하람 책임이 이제 실제 취재를 하시는 워크플로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쓸 것인지 발제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취재를 한 다음 정리해서 글을 쓰고 검토하는. 그렇죠. 이런 단계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AI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제를 하는 영역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흔히들 AI가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질문을 적절하게 한다면 그러한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실제로 이 검색 엔진 자체에 AI가 적용이 되면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전 조사의 단계에서 그런 AI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취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다 이제 취재를 실제로 수행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고 기사의 어떤 초안을 작성하시는 단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 이렇게 각각 적절한 AI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검색을 기반으로 아주 잘 내용 정리를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일단은 저희 퍼플렉시티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챗GPT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되게 가장 뜨거운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가 퍼플렉시티인데 이게 왜 뜨겁냐면 이게 이제 젠슨 왕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구글이 아니라 이 퍼플렉시티를 쓴다. 무슨 말이냐? 검색 엔진을 아예 이제 이 퍼플렉시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앞서서 김하람 책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챗 GPT는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르는 내용을 서술식으로 2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데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기자님이. 그러면은 그거를 서술식으로 써야 되면 백지를 쓰실 거예요? 편지를 쓰실 거예요? 백지와 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그냥 내실 거예요? 아니면은 편지라도 써서 교수님 편지라도 쓰죠. 편지라도 쓸 거잖아요. 챗GPT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냥 그럴듯하게 쓰는데 이 내용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하도 이제 친구들이 막 책도 막 시험도 못 쓰고 끙끙대니까 갑자기 안 되겠다. 야 너네 지금부터 내가 10분 동안 오픈북 찬스를 줄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나서 막 책을 찾잖아요. 혹은 교수님이 너네 어차피 인터넷 검색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터넷 검색 찬스를 지금부터 10분 주겠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야죠. 막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말로 쓰잖아요.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앱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AI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가 어떤 내용을 주면 얘가 저 대신에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 결과에서 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얘가 한번 들어가서 보고 온 다음에 다시 말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앞서서 우리 김하람 책이 얘기한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 일어난 때 우리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어떤 근거를 인해서 말을 하는 거냐. 근데 그거를 기존의 전통적인 챗GPT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퍼플렉시티나 이런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챗 GPT-4.5에서 검색 기능 같은 걸 활용하면 얘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뒤에다가 출처를 붙여줘요. 예를 들면 이 사이트를 보고 얘기한 거니까 아니까 그러면 내가 내용이 좀 의심이 되면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검색형 AI들이
궁극적으로는 구글을 대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챗 GPT도 서치 GPT라고 하는 걸 그 다음 버전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 구글을 정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챗 GPT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수많은 언론사의 유료 DB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걸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왜냐면 또 오픈북을 할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책을 봐야 되니까 네. 되게 우리가 소위 그런 걸 준비한 친구들 요약본 같은 걸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에 잘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키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I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런 퍼플렉시티를 갖고 찾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기자분들이 정리할 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볼까요? 제가 네. 그 김아람 책임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약간 한번 통화를 해서 요즘에 제가 뭘 취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장벽에 가로막힌 게 최근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고 기소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지 저는 여기서 막혔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프랑스 형법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막혔는데, 한번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흉내를 내봤습니다. 네, 한번 약간 보죠. 기자님이 네. 빙의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제 화면 다시 연결해 주시면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퍼플렉시티에다가 이 체포와 관련된 일단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타임라인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조식으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잘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가장 위에 나오고요. 그 밑으로 출처들이 일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답변들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 일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김덕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퍼플렉시티의 장점은 전부 다 이 출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출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실제 어떤 기사인지를 다 원문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쭉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에 총 8가지의 출처를 활용해서 답변을 주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어서 그럼 내가 뭘 질문하면 좋을지에 대한 후속 질문 추천들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 검색 결과를 보고, 야, 너가 이런 거를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좋아. 네.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렇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오른편인가요, 그게? 네, 네. 저게. 원래는 화면이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네. 캡처를 옆으로 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아까처럼 답변에 있는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궁금한 거를 눌러보게 저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네. 사설이긴 한데 네. 저들이 제공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더 내가 창의적인 AI가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나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요? 분노가 이상의 난 그 이상의 것을 취재하고 있는데 감히 네가 나의 질문을? 아니,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 근데 좋은 포인트세요. 그런 방식으로 이 AI가 그죠? 생각을 못하는 걸 내가 도출을 하는 거고 네네. 또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보면 희열이 날 것 같은데요. AI 따위가 역시 내가 생각하는 질문은 역시 못 주는구만,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한번 계속 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후속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 후속에 내가 그럼 실제로 무엇을 취재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서 써봤습니다. 앞으로 취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 볼드체 두껍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육하 원칙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은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라면 AI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육하 원칙처럼 좀 괜찮은 법칙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 책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작성을 한 거예요. 총 원래 6개의 요소들을 넣기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요소들은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6개 중에서 5개의 요소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제안, 그리고 취재 일정에 대한 계획, 질문 리스트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조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역할을 줬습니다. 역할을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자처럼 행동을 해라 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을 써줍니다. 다음에는 출력 형식을 지정해줬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관련 인물이나 전문가, 뭐 이해관계자 이렇게 분야와 구체적인 인물까지 제안해주면 좋다라는 단서를 달았고, 취재 일정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일정을 달라, 또 질문 리스트는 한 10개 정도 도출을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했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하고 마지막이에요. 태스크하고 컨텍스트인데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줘야 하고,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한번 쭉 조사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사전 조사라는 이름의 파일로 하나로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AI에 다시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 이 사전 조사라는 PDF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 타임라인을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참고를 했던 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넣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전 조사하듯이 처음에. 그럼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취재 일정과 그걸 만들어 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첨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함께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화면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GPT-4.5에다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사전 조사 파일을 올리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쭉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는 예를 들어 제가 프랑스에 직접 취재를 간다 안 간다의 조건 주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7분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해줬죠. 그리고 취재 일정의 경우에는 실제로 취재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정을 가지고 가면 좋다. 그리고 질문의 리스트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답변을 챗GPT가 저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앞서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오, 저렇게 긴 내용을 내가 써야 돼?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막 타스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아까 쓴 게, 만약에 우리가 뭔가 취재를 나가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선배 제가 취재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취재 목적이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따라해 볼 수 있게 책에도 좀 넣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챗GPT 길게 이렇게 프롬프트 쓰시는 거 보면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성형 AI 챗GPT 쓴다고 하면 그냥 한 줄 썼는데 저렇게 길게도 써지네? 라는 거에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처음에 좀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이 생성형 AI에서 쓰는 비중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는 뭐 글로벌적으로 비슷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이 UI에다가 입력을 하는 이 UI가 검색창 같잖아요. 그죠? 검색창에 보통 검색을 어떻게 하세요? 키워드로 검색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나 아무리 길어도 문장 하나 넣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업무를 시키듯이 구구절절히 일을 시켜도 되는데, 이 구구절절히 일 시키는 걸 처음에는 어색해 하셔서 그냥 단어 몇 개 넣거나 검색해봐 이런 다음에 에이 못하네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얘는 아주 구구절절히 내용을 그냥 서술식으로 10줄씩 써줘도 되는데 이걸 조금만 더 우리 육하원칙 보듯이 구조화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시뮬레이션에서 해시태그 태스크, 해시태그 콘텍스트, 이게 어떤 명령어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구분하려고 하신 겁니까? 실제로 넣을 때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챗 GPT 혹은 AI하고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입력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정한 기호를 입력하면 이걸 제목처럼 인식하기도 하고
글자가 굵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탈릭체로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술이 일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각괄호로 쓰셔도 되고 대괄호로 쓰셔도 되고 중괄호로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또 쓰는 사람이 내가 어떤 요소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니까 이 소제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플하게 쓰는 방법은 얘한테 일을 시키는데 네. 아래에 순서대로 시켜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6화 원칙처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보여주신 건가요? 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전까지는 취재 계획을 이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확보가 되었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에 기사를 작성해 줘라고 하고 대신에 아래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포함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톤은 전문 기자답게 전문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작성해 달라. 그리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역할은 아까와 같이 기자라는 역할을 가정을 해주었고 대신에 이번에는 출력 형식을 조금 다르게 해줬어요. 기사를 봤을 때 사실관계를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고 네. 이렇게 어떤 해석이나 심층보도 형식의 피처 기사들도 있잖아요. 네. 이번 상황에서는 피처 기사를 가정해서 한번 써보자라는 내용으로 피처 기사 형태로 작성해야 해라고 하고 제목, 리드, 본문, 꼬리 이 구조에 맞추어서 기사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평소의 업무를 하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맥락에는 이제 실제로 취재하신 내용들을 아까처럼 파일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넣는 거죠. 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과 함께 조금 전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줬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클로드라고 하는 AI를 사용을 했어요. 이 AI 모델별로 굉장히 특징들이 다 따로 있는데 네. 클로드의 경우는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의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어딘가에 내보내야 하는 글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줄 아는 이런 AI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작성한 걸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느 정도 속도로 출력이 초안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게 요즘에 멀티 에이전트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네. 우리가 예전엔 챗 GPT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성이나 잘하는 거에 따라서 얘를 여러 가지를 섞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파일을 올리고 이제 실행을 지금 시킨 거예요. 그죠? 실행을 시키면 제가 이제 저렇게 그죠 1000단어 안쪽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막 쓰기 시작하죠. 네. 진짜 기사 형식으로 나오긴 하네요. 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헤드라인 형태로 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암호화 메신저의 자유와 책임 논란 점화 이런 방식으로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밑에는 쭉 제가 넣어달라고 했던 항목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N번방 사건을 통해 텔레그램이 저렇게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그죠? 다각도로 넣었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한 8가지 정도 항목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들은 꼭 포함해야 한다라는 걸 얘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걸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AI 자체가 뭐 똑똑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사실 제가 하는 것과 기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아마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보면서 저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던 일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맞이한다고 우리의 일 자체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도 김한엽 책임이 얘기했지만 내가 쓰는 프롬프트와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쓰는 프롬프트 그리고 이제 책임님이 쓰는 프롬프트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일의 전문성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가요 되게 그 분야의 용어를 많이 쓰면 네. 그걸 잘 알아듣거든요. 네. 아까처럼 이제 김하림 책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자는 아니지만 흉내를 냈지만 뭐 예를 들면은 피처 기사의 형태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심층 보도를 하는데 뭐 이제 어떤 소제목을 넣을 필요는 없고 천자이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기자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잘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흉내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준 어떠한 그 명령에 의거해서 내용들을 뽑아내는 일종의 좀 자판기에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내 업의 흐름을 잘 정리하면서 AI랑 일을 하면 네. 얘는 이제 아주 우리에게 좋은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일의 시간을 줄이면서도 좀 풍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앞서 김하림 책임 얘기했던 이걸 잘하려면 취재 내용이 이제 풍부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까 본 네. 것처럼. 그래서 취재 내용을 잘 주고 내용을 쓰면 얘가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얘를 활용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종합이 된 거고 네. 그럼 제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넣고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글을 작성해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파일을 올리는 걸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 파일이 아까 PDF로 돼 있지만 굳이 PDF가 아니더라도 네. 뭐 워드 파일로 작성된 내 메모나 이런 걸 굳이 구조화되지 않은 걸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에 취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 이러면서 네.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서 가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가설을 얘한테 더 주면서 만약에 이 가설이 진짜라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이제 기존 내용에 합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쓴 것들을 또 예전에 우리가 데스킹이라고 그래서 네. 실제 이제 내가 쓴 내용들에 대해서 위에서 검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정말 작은 뭐 맞춤법이나 그냥 문맥을 쓰거나 우리가 비문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다른 AI가 또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특성이 있는 각각의 인공지능 챗봇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특성을 다 알고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뭐 귀찮아서 클라우드 하나 쓸래?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기자님들도 다양한 기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주제를 줘도 네. 이 기자님이 쓰는 스타일하고 이 기자님이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떨 때는 이 기자님하고 이 기자님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 AI도 그런 겁니다. 뭐냐면 AI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 이제 쓰면서 느끼는 건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말투가 조금 그 한국어의 느낌이 조금은 덜 하긴 해요. 네. 그 대신에 뭘 잘하냐면 데이터 분석을 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를 그리거나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좀 시키거나 이런 걸 잘합니다. 네. 그리고 클로드는 그리고 또 그 챗GPT가 인터넷 검색이 붙어 있어서 빙 기반의 검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처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린 클로드는 인터넷 검색이 직접 붙어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얘한테 출처 사이트를 찾고 이런 건 안 돼요. 그 대신에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말투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말투를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얘한테 뭐 예를 들면 200페이지 이상의 네. 뭐 어떤 책 수준의 내용을 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네가 뭔가를 쓰거나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나한테 인터뷰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준 거를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검색을 잘하고요. 또 그 외에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클로바엑스가 네, 있잖아요. 클로바엑스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제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한국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서나 내용을 좀 더 잘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 줄 중에서도 요즘에 우리나라 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거랑 우리나라 역사의 뉘앙스를 다 알고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뉘앙스를 알고 얘기하는 걸 조금 더 클로바가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실 게 이렇게 이제 클로드한테 글을 쓰라고 한 걸 네. 클로바한테 한 번 더 고쳐봐라.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한국적 문법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왜 클로바엑스는 왜 안 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클로바엑스가 최근에 또 멀티모달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렇죠, 이걸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죠. 네. 네, 일단 아까까지는 저희가 클로드라는 모델을 가지고 기사의 초안을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초안을 가지고 전문 편집자가 이제 검토를 하고 교열을 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는데 클로바엑스를 통해서 그걸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어에 조금 더 강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역할을 좀 다르게 줬어요. 아까까지는 기자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다가 클로바에게는 정확한 한국어 문법과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기사를 수정하는 역할을 정말 잘한다. 너 전문 편집자다. 이런 역할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면서 오탈자, 문법 오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수정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전과 후의 표현 그리고 수정한 이유를 정리해서 보여달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에게 준 역할은 이 기사를 가지고 틀린 부분을 잡아내면서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 그걸 중점적으로 봐달라라고 하고 밑에 이제 기사 초안에다가는 쭉 아까 초안 작성한 것들을 붙여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UI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네이버 클로바 X 창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넣었던 거랑 미묘하게 표현 같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정 전과 수정 후 수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프랑스 검찰 맨 위에 있는 거.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마약 밀매, 사기, 조직범죄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의 암호화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잘 정리하긴 했는데 조금 길기도 하고 뭔가 복잡하긴 한데요. 수정 후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음란물 유통과 마약 거래 방조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의 암호화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잘했네. 제가 그 취재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저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언론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공모, 방조, 비협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잠깐만 공모나 방조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알겠는데 비협조가 왜 처벌 대상이야? 라고 해갖고 그걸 취재해봤더니 비협조가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비협조했다는 것은 공모했다는 거다. 내지는 비협조했다는 것은 방조했다는 거다. 라는 논리로 지금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좀 있거든요. 물론 프랑스 협법이 그 디테일한 건 우리가 모르니까 추정만 할 뿐인데 그 부분을 되게 잘 짚었네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보면은 좀 더 이제 좀 모호했던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너무 긴 내용에서는 핵심 부분만 간추려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편집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각 항목마다 왜 수정을 했는지까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쭉 표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뉘앙스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기자로서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마케터로서의 일을 하느냐, 전략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보고 따라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여러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유독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를 잘 쓰는데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안 쓰고 있는 건지 해외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해외에 있는 비율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실제 컨설팅 회사나 기업에서 쓰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그 링크드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링크드인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의 일에 AI를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무려 75%의 사람이 나는 업무에 AI 쓰는데?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
46%의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도입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챗 GPT라는 게 되게 화제가 된 지는 좀 됐잖아요. 네. 22년 11월 정도부터니까. 그런데 그때서부터 썼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는 안 썼다가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니까 오, 이거 이제 일에 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이제 도입을 하는 사람들이 46%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 회사들에서는 AI를 업무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스킬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문의 내용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서 해외에서는 기업 리더 중에 한 66%가 AI 기술 없는 입사 지원자는 아예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네. 또 77%의 사람들, 이제 그 리더들이 얘기한 건 AI 사용 능력이 좀 있으면 경력이 높지 않아도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AI를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기업에서 특히나 이런 해외 기업들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키스디에서 2024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생성형 AI를 써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써봤다고 한 사람들이 39.8%. 네. 써봤다. 네. 이건 뭐 쓴다가 아니라 써봤다. 네, 3개월 안에 써봤다. 네. 그럼 그 39.8% 중에서도 실제로 일을 얼마큼 씁니까? 라고 할 때 일에 쓴다는 사람은 4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39% 안에서 그죠, 그죠.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이 60%가 넘게 그냥 써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실제로 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용하는 게 해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프롬프트 쓰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이제 저희야 계속 전략 컨설팅을 해온 사람들인데 이제 전략 컨설턴트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잘 기억에 남는데 전략 컨설팅은 남의 손목에 차고 있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네.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게 해주는 이런 것이 전략 컨설팅이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네. 고객에게 답이 있고 그 고객에 있는 답을 마치 이제 가면 야 내가 실은 이런 걸 원하는데 네가 좀 맞춰봐 이렇게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계속 질문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의 마음을 금방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질문하는 게 익숙한데 이제 기자님도 질문하는 게 익숙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이야.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끼리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회화를 잘 못하지만 문법은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일종의 문법처럼 한번 요걸 정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샵이 있던 게 네. 저희가 나름 한 6가지로 정리를 좀 했었던 거예요. 성문 기본 영어를 만드신 거군요. 그래서- 인공지능용. 네, 왜냐면 이제 프롬프트 관련 정말 많은 이제 연구들이 나오는데 너무 네. 오히려 그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목적과 수단이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심플하게 해보자. 그래서 6개를 또 우리 김한 책임 좀 정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육하원칙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네. 그렇게 육하원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그 노래 가사 외우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딱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질문하는 방법도 좀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훨씬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터픽이라고 약간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총 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요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T, O, P, F, E, C 각각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적어도 이런 요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질문을 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 내용들이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하나 두 개만 따라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익숙하게 되고요. 결국 저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좀 친절하게 좀 말 좀 해줘. 아니면 전문성 있게 말을 해줘. 이렇게 시키거나 역할을 주는 거죠. 너한테 너가 이제 기자의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결과물을 뭐 예를 들면 보고서 형태로 받을 건지 네. 두 문장으로 받는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왜 이렇게 6개월 사이에 또 많이 쓰게 됐을까? 네. 최근에 이런 프롬프트를 되게 쓰는 걸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변화가 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챗GPT 같은 걸 만드는 기업들도 사용자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질문 쓰는 걸 어려워하니까 그럼 질문을 안 쓰고도 우리가 메뉴 구조처럼 네. 많이 쓰는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웍스라는 툴이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보통 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회의를 하거나 네. 녹음을 하거나 네. 그럼 녹음한 내용을 넣었을 때 이거가 딱 정리가 되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들이 이런 서비스들에서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한번 화면을 또 우리 김아람 책임 걸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긴 툴이 있는데 다양한 툴 중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나온 툴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웍스 AI라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저 툴에 보면 저런 비서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회의록 작성, 뭐 본문 번역 저런 툴들이 있는데 저 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를 해볼까요? 저는 저 맨 왼쪽 상단에 신중한 뭡니까 저거? 똑쟁이 저거는 어떤 거냐면 네. 저 신중한 똑쟁이는 이제 GPT-4 유료 버전을 쓰는 거고 티키타카는 말을 잘하는 건데 저 기능 중에 실제로 저거는 이제 범용적인 거니까 예. 뭐 예를 들면은 회의록을 정리해주는 녀석이 있거든요. 회의록 작성. 네, 네. 회의록 작성하는 비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실제로 회의록 작성 비서를 처음에 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요즘에 저렇게 녹음한 거를 네. 이렇게 정리해주는 앱들은 많잖아요, AI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실제로 녹음한 것들이 저렇게 초 단위로 있는 걸 제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파일을. 그럼 붙여주면 아까처럼 뭐 프롬프트 쓰지도 않고 네. 그냥 저거를 갖고 돌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실제로 회의한 내용을 갖고 회의 개요나 의제나 논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혹은 그 외에도 뭐 통화 내용을 넣었을 때 네. 실제로 이제 통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뭐 모습들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3프로 TV를 준비하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네. 어젯밤에 이제 소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네. 우리 내일 3프로 TV를 가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자라는 걸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시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11시 12분에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후배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그러는데 제가 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휴대폰 안에서 스크립트로 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모장 그냥 붙인 걸 가지고 비서로 이제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은 통화한 내용들이 사실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오타들도 굉장히 가지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비서 중에서 회의록 작성 비서가 있어요. 네. 여기에다 그냥 아무 프롬프트 없이 딱 본문만 이 내용만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회의록이 정리가 돼요. 이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결국 막내가 회의록 작성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시간 동안 일도 못해. 맞아. 그리고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AI가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쵸.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될 3시간이 아껴지는 거니. 그쵸.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성형 AI가 실은 제일 잘하는 게 네. 저렇게 말투를 바꾸거나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문서를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포매팅된 문서에 넣으려면 네. 그것도 또 의미 없는 시간이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개조식 비서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기사를 내용을 아까처럼 그냥 네. 넣은 다음에 저것도 비싼 거예요. 그냥 저렇게 기사 내용 그냥 일반 뉴스를 그냥 넣어요. 네. 개조식에다가 그리고 돌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네. 생성형 AI를 우리가 업무에서 쓴다. 라는 가장 포인트는 네. 내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AI가 벌어준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의미 없이 쓰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업무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저거 쓰면 뇌를 안 써도 되네. 뇌를 안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취재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있지만 새로운 취재 내용은 저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고 취재원 입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건 우리가 더해주는 거고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는 작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 그쵸.
그렇죠. 작성하는 시간을 아끼면 우리는 취재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인. 네, 맞습니다. 뇌를 어떻게 안 쓰시려고. 오히려 고민을 더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아이언맨에 보면 네. 아이언맨에서 실제로 그 자비스를 네. 아이언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영화의 설정에 자비스는 그 아이언맨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만큼 나의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 실제 이 AI랑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뇌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민의 시간이나 사유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 그럼 결국에는 칼퇴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칼퇴를 도와주니까 좀 적게 일하고 그렇죠.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쓰신 책의 제목이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버는 AI 워커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진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고 AI가 해야 될 건 AI가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고민을 더 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고차원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겠죠. 사실 저희 회사의 일을 그냥 간략하게만 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희는 동영상을 제작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기록에 남는 건 글입니다. 네. 그럼 이 동영상을 글로 변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동영상을 글로 변환하면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고 오타도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1시간 저희 오늘 인터뷰도 1시간이잖아요. 1시간짜리를 글로 작성하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한 뭐 5분 내로 아니면 3분 내로 읽을 수 있을 만한 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 업무를 저희 기자들이 했었어요.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영상을 다 보고 저희가 요약해서 그 내용을 하고 올리는데 못해도 한 3-4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왜냐면 1시간짜리 하려면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취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업무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업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네. 최근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죠.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취재를 할 수가 있고 그랬더니 이제 방송 시키더라고요. 야, 너 이거 해라. 그래서 방송이 늦었군요. 계속 방송이 엄청 늦어가지고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아까 분명히 조금 몇 시간 전에도 뵌 것 같은데 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것도 생산성 있는 활동이잖아요. 많은 그쵸. 분들에게 네. 방송을 진행을 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업무가 더 생산성 있게 바뀐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개개인별로의 업무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미삼아 해봤어요가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네. 아까 그것처럼. 네. 근데 실제 업무에서 내지는 기업들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쓰는데도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한 2022년 11월에 챗GPT가 딱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몰입해서 쓰는 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초반에는 말씀하셨던 이제 되게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느냐? 보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업에서는 기업용 특화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챗GP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PI를 가져와서 보안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고 우리 회사 정보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제철소에서는 연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네. 연주가 우리 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철소에서는 쇳물을 부어서 뭘 만드는 작업을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챗GPT에서는 연주하면은 음악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내 솔루션에서는 연주하면 그게 이제 그 회사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잘 쓰겠죠. 네. 그리고 개인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 정말 이 챗GPT를 갖고 엄청나게 자기가 해외에 있는 IR 자료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완전 짧은 시간에 2년 사이에 거의 몇십 명을 대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요, 어떤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써봤는데 잘 못 쓰겠다 이러니까 제가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똑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고3 수능 모의고사 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가 수능 직전이라고 할 때 중학교 1학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수포자, 수학 포기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 AI 포기자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험하고 다르게 일이라고 하는 건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니고 또 이제 생성형 AI도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뭐 거품론이 있고 버블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할 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또 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 이러면 끝도 없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따라해서 몇 번 해보면 그냥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분야별로 그냥 걱정 없이 한번 따라해 보시라. 이래서 이번에 좀 책을 좀 같이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질문을 매번 그렇게 길게 넣어야만 하는 겁니까? 왜냐면 그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여러 가지 작업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을 모든 것을 이제 복사해서 넣고 받고 넣고 받고 넣고 받고 이거를 계속 몇 차례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챗GPT 안에도 좀 커스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항상 하나만 한다,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기자를 한다 라고 하면 이 챗GPT 안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항상 템플릿처럼 저장을 해놓고 너는 이런 기자고 이런 내용을 쓰고 이런 구조로 써야 돼라는 걸 저장을 해놓으면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 쓰는 거죠. 혹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제 뭐 다른 책이긴 한데 챗봇 2025에 그런 GPTs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세팅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취재 비서 아니면 뭐 아까처럼 뭐 리서처 비서 아니면 이런 걸 불러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GPT 안에서 뭐가 되냐면 그런 비서를 한 번에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첫 번째 내용은 취재 비서가 좀 하고 두 번째는 외국어 번역 비서가 해가지고 이거 번역 좀 하고 세 번째는 그걸 갖고 이미지 그리는 비서가 비서 만들어봐 이렇게 챗GPT 3개를 붙이면 GPTs를 그럼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 조금만 내떠보시면 생각보다 할 게 많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참 사실 저도 한두 번 써보고 이게 좀 귀찮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자체가 귀찮다. 차라리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서비스를 내가 설정을 미리 맞춰놓으면 그게 한두 번은 좀 귀찮겠지만 그 이후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웍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내시네요. 빨라서 좋죠. 그래야 책을 많이 내죠. 그렇죠. 근데 힘들긴 한데 실은 이제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쓸 수가 없는 게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 달마다 요청하시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아까처럼 진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낸 거고 또 이제 그럼 요즘에 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셔서 또 조만간 또 뭔가를 또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댓글에도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빛이 반사된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내 그 삶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싶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자, 와, 정말 우리나라의 두 거장이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김아람 책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퇴근길 라이브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